이번에는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포제 결정인자와 유도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이라고 하는 말은 세포 하나 또는 집단이 특정 집단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조와 기능 면에서 전문화되는 과정을 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학에서 이제 가장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초기 배아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나중에 어떠한 조직 또는 기관으로 발전해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그림 46-18의 그림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척사 동물에서 운명 예정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개구리 배아의 운명 예정 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이제 포배기에 있는 개구리 배아죠. 여기에 각 부위에 그 비독성의 염색약을 주입한 후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즉 어느 정도 발생이 진행된 이후에 배아를 절단하여 관찰함으로써 이 염색약이 어디에 분포하여 있는가 또는 어떤 기관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전 초기 배아에 있는 세포가 차후에 무엇을 이루게 되는가, 어떤 세포로 전환되는가, 전문화되는가, 분화되는가죠. 어떠한 세포로 분화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포배기에서 이쪽 중배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포배기 말 또는 낭배기 초기 과정에서 이쪽 일부의 표피에 있는 세포가 안으로 함몰되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장이 형성이 되고 그 입구 부분을 이제 원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구의 위쪽 부분을 원구 배순부 이렇게 부른다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구가 처음 시작되는 부위가 지금 이 포배기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즉 동물극 쪽에 또 이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어떤 이 원구 배순부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세포층들은 차후에 발생이 진행되면서 신경관을 이제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경관은 이제 중추신경계죠. 중추신경계로 나중에 형성하게 되니까 결국 이 원구 배순부 쪽에 있는 원구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 신경을 형성하게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이 위쪽 부분이 이제 신경을 형성하는 운명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포배기 세포들은 그리고 이제 표피를 이제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쪽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나중에 외배엽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염색약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발생 초기, 즉 포배기에 있는 세포들의 운명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초기 배아 상태의 각 세포들의 운명을 이제 확인한 것이 바로 이제 운명 예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는 멍게 세포의 계보 분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64세포 배아에다가 염색약을 역시 이제 주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한 개의 할구 세포에 주입을 하고 이제 유생이 되었을 때 그 유생을 광학 현미경 영상에서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즉 넣어준 염색액이 분포하는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지금 이 부위죠. 이 세포들이 어떤 할구 세포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할구에 역시 염색약을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아를 또 관찰을 하면은 지금 바로 이 할구가 발생이 진행된 후에 지금 유생에서 이 지금 원으로 표시되는 이 부위의 세포들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세포들로 이제 분화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 초기 배아의 이제 운명 예정 지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성을 가지는 몸, 그 한 예로 올챙이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후축, 배보축은 이제 비대칭을 이루게 되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좌우축은 이제 대칭을 이루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46-22에 이제 A를 보면 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올챙이나 이런 생명체들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 Y, Z 세 개의 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을 각각 생명체에서는 앞뒤, 전후, 그 다음에 좌우 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렇게 세 개의 축, 전후축, 배보축, 좌우축으로 좌우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개구리에서 이제 축 형성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전후축이 되겠습니다. 전후축은 이제 수정 전에 이미 결정이 된다. 수정 전에 전후축은 결정이 된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지금 46-22 B축 형성에서 이제 1번 그림에 보면은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기 전에 이미 동물국과 식물국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국에는 주로 이제 멜라닌 과립이 많이 분포되어서 어두운 색을 띠게 되고, 난항은 식물구에 많이 분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전에 이미 전후축은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배복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것은 정자가 정확히 말하면 정자의 핵이죠. 핵이 동물 방구 어느 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배복축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2번 그림이 되겠죠. 수정이 일어나면은 정자 핵이 들어온 지점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화살표로. 이쪽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이 부분 쪽을 향해서 이제 피층, 그러니까 동물 반극에 있는 피층이 움직이게 됩니다. 침입점을 향해서 움직이죠. 이 검은색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이 한 지점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세포들이 피층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피층이 동물극 피층이었던 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흰색 시너란이라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달 모양처럼 생겼다, 반달 모양처럼 생겨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동물 분국이 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정자가 들어온 쪽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있던 동물국의 이제 피층에 있는 이 세포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움직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식물반구 피층 분자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이동이 될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로 결국 동물반구 내측과 이런 식물반구 피층 분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까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조절 단백질이 이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원활이 만들어지면서 식물방구 피축 분자들과 동물방구 안쪽에 있는 내측에 있는 세포질 분자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조절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등쪽이라는 것은 이제 신원환이 있는 부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이 이제 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등 쪽과 배 쪽 부위에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된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발현됨으로 인해서 이제 등 쪽과 배 쪽이 결정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3번은 첫 번째 나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이런 그 신월환을 쪼개는 선을 따라서 나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우측과 배북측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축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좌우축도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어서 이제 조류와 포유류, 곤충에서의 이제 축 형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제 좀 더 많은 내용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포유류와 조류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런 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과정이 좀 있다. 한 가지 기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에 따라서 다양한 기전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경우는 정자와 난자가 융합하기 전 핵의 방향이 결국 제일 나날면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조류에서는 그 중력 접합자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때 영향을 주는 중력에 의해서 전우축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전우축, 배복축이 확립되면 이제 좌우축도 이어서 이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류를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좌우축이 이제 대칭인 것으로 보이지만 내장기관을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장기관이 꼭 두 개씩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기관의 위치가 좌우가 꼭 대칭적인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심장,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기관의 경우는 당연히 그 위치가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역시 좌우측이 대칭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뇌를 봤을 때도 뇌가 좌방구방구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것의 이제 구조나 기능 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대칭되는 상태로 완전히 대칭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부 장기로 봤을 때는 좌우 비대칭이 존재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가 비den치성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생 잠재력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아에 있는 어떤 세포가 나중에 발생이 진행됐을 때 될 수 있는 기관 또는 그 어떤 구조물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전능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형태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한 세포들을 이제 전능성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유류의 배아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팔세포기의 경우 전능성을 갖고 있다. 팔세포기의 경우는 하나의 세포를 떼어내서 따로 배양을 할 경우 그 세포가 완전한 개체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포는 전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16세포기가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양막이 되거나 또는 내세포 덩어리.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6세포기에는 이미 전능성이 아니라 이 잠재력에 있어서 제한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의 조직 특이적 운명 결정은 그러니까 어떤 손이 되는 이 세포는 손이 되고 또 저 세포는 발이 되고 하는 이러한 조직 특이적 운명 결정은 이제 낭배기 후기에 고정이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 46-2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나날이 일어날 때 힐색 신호란의 분포가 전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증명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조군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날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나날은 보통 이 흰색 신호란을 양분하는 선을 따라서 이제 분열이 할구가 생성이 되죠. 근데 각각 할구를 분리시켜서 따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할구들이 정상적인 개체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두 세포 모두 전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적으로 실을 사용해서 일부러 이제 묶는 겁니다. 끈을 사용해서 흰색 신호란이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를 이제 가로지르게끔 해서 신을 묶어요. 그럼 이 압력에 의해서 결국 분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할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흰색 신호란이 있는 할구와 흰색 신호란이 없는 할구가 각각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두 할구를 따로 분리해서 배양을 했을 경우 흰색 신호란이 있는 할구는 정상적인 개체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할구는 오로지 복부만 형성을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회색 신호란이 등을 형성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성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도 신호에 의한 세포 결정과 패턴 형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형성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가나이저. 이것은 이제 초기 낭배에서의 원구 배순부가 바로 이제 이런 형성체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구 배순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세포들로 하여금 낭배 형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구 배순부에 대한 그림을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리마인드를 위해서 이제 다시 이곳에 이제 제시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 낭배에서 일부 세포가 안으로 함몰되기 시작하죠. 함몰되는 부분을 원구라고 하고 그 윗부분을 원구 배순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을 봤을 때 이때 원구가 처음 만들어지는 함몰되는 이 부위에 있는 세포들은 이제 중배엽 세포가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그림 46-2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구 배순부는 양서류 배의 다른 부위에 세포를 유도하여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는데, 자, 그래서 백색증을 갖고 있는 그 백색증을 갖고 있는 낭배에서 그 원구 배순부를 이제 분리하여 다른 이제 배아에 이제 삽입을 했을 경우 원구 배순부를 낭배의 복부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식 공유자가 백색증이었기 때문에 색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식된 부분이 수용자 배에서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시각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을 아프리카산 발톱 개구리를 이용해서 반복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식을 하지 않은 낭배에서 만들어진 배아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부에 백색증 낭배에서 유래한 원구 배순부를 이식을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되는데, 아래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결국 이 배아는 이제 두 개의 원구 배순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제2의 척삭과 신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제2의 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원구 배순부가 그 이후에 그 배아를 이 실험을 통해 초기 낭배기 이후에 배 발생 과정을 바로 원구 배순부가 유도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척추동물의 사지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지난 학기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조직의 이제 3차원적인 배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정보라는 것은 패턴 형성을 조절하는 분자를 위치 정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사지싹인데, 이 사지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기본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전에는 기관의 원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지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기관의 원기가 사지싹이 되겠죠. 이것은 외배엽층 밑에 있는 중배엽 조직의 덩어리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중배엽층이 이제 점점 분열이 돼서 큰 덩어리가 되어서 밖으로 좀 돌출되겠죠. 그리고 그 끝에는 외배엽층이 같이 밀려서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지싹은 내부에는 중배엽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표면에는 외배엽층 세포들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축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가지고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패턴 형성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축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근원축이라는 것은 어깨와 손가락 끝방향, 몸통일 경우는 좌우축에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몸통에 가까운 쪽과 몸통에서 먼 쪽을 이제 먼 쪽을 이어주는 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우축은 손에서 앞쪽 방향과 뒤쪽 방향은 결국 엄지손가락 방향이냐 새끼손가락 방향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배복축이라는 것은 손등과 손바닥 방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형성될 때는 이 세 개의 축, 즉 패턴에 맞춰서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46-2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척추동물의 사지 발생에서 형성체 지역에 의한 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사지 발달의 형성체는 이쪽 AER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싹이 자라서 사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ER이고, AER은 사지 싹의 맨 바깥층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불쑥 이렇게 튀어나온 융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A에 보면은 끝부분이 불룩 튀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AER이라고 하고, AER이라는 것은 Apical Electrodermal Ridge의 이제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ER은 이제 사지싹 끝에 있는 두꺼운 외배엽 지역이고, 여기서는 또 여러 종류의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를 분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어로는 FGF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GF라고 하는 것은 그로스 팩터의 약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아세포가 파이브로블라스트죠. 그래서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는 영어로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가 되겠습니다. 이 AER에 있는 세포들이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를 분비함으로써 사지싹을 근원축 방향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 FGF가 일종의 위치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극성화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극성화 지역은 영어로는 이제 Zone of Polarizing Activity, 이것을 그대로 직역한 셈이죠. Polarizing, 극성화, Activity, 활성, Zone, 지역, 대, 이렇게 보통 번역을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JPA 극성화 활성대로 우리 번역이 된 단어가 되겠고, 이 JPA는 사지의 전우축을 따른 발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지 싹에서 JPA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JPA도 AER과 더불어 중요한 형성체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JPA는 전우축으로 봤을 때 뒤쪽 끝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AER이 사지싹 돌기 끝부분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게 JPA는 가장 아랫부분, 사지싹의 가장 아랫부분이면서 동시에 후축인 부분. 네, 이제 후축이면서 사지싹의 아래에 있는 아래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전우측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위치 자체가 후측 끝에 있어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JPA와 가장 가까운 곳에 생기는 지골은 가장 뒤쪽 지골로 만들게 됩니다. 뒤쪽 지골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새끼손가락에 해당이 되겠고, 조류, 이제 지금 B 46-25B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 날개죠. 그렇게 오른쪽 날개고, 이때 이제 4번 지골이 바로 이제 JPA에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는 그런 지골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JPA에서 가장 먼 곳에 형성되는 지골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그런 지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JPA도 역시 일종의 그 성장 인자를 이제 분비하는데, 그것이 이제 소닉 헤지호그라고 하는 성장 인자를 분비하게 됩니다. 약어로는 SHH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제 실험이 46-26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척추동물 사지 영상에 있어서 JPA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JPA를 이제 분리해서 다른 배아의 앞쪽 전면부에 이식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배아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실험의 결과물인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JPA는 가까운 쪽의 지골은 4번 지골을 형성하고, 먼 곳에 생성된 지골은 2번 지골을 생성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JPA는 지골을 형성하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골을 이제 형성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형성체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었죠. 그림 46-25에서. 그래서 지골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또 전후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라고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 JPA가 전면 앞쪽에도 하나 있고 뒤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그림 이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그 마치 거울상이죠. 2번, 그러니까 2번을 양쪽 2번 사이에 거울을 놨다고 그랬을 경우 서로 그러니까 대칭적인 그러한 형태로 이런 지골이 이제 두 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JPA가 앞에서 설명한 그 전면 후변의 이제 방향성도 제공하고, 또 어떻게 자기 쪽에 있는 가까운 쪽 지골은 새끼손가락, 먼 것은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지골을 형성하게끔 한다라고 이 JPA 기능을 이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다음에 또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앞발과 뒷발은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제 척추동물에서의 경우죠. 물론 이제 조류의 경우는 이제 날개와 다리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조류의 경우는 더욱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이것은 혹스 유전자의 공간적 발현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스에 관한 것도 1학기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사지 형성에 관한 것은 이제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모와 세포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모는
이제 사람의 배 발생에 있어서 세포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그런 성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좌우축의 세 개의 축 중에 좌우축의 비대칭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손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모는 이제 비운동성 주손모와 이제 운동성 손모가 있는데, 비운동성 주손모는 거의 모든 세포 표면에 이제 하나씩 존재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성 손모는 기도 상피세포 또는 정자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손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운동성, 운동성 손모 모두 발생 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주선무의 이제 발생학적 역할을 보면은 SHH 이 부분은 JPA에서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JPA에서 분비되는 그런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HA와 같은 다수의 신호 전달 단백질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선모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신호 전달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발생이 제대로 발생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모와 관련돼서 이제 또 카르테거너 증후군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이 증후군은 선모가 운동성을 잃어서 생기는 그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선모 운동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비관과 기관지의 감염에 이제 취약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자의 운동성도 잘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무운동성 정자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이제 더 특이한 특징이 바로 내장 역의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장 역의증이 발생 과정에 그 선모세포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흉부와 복부의 기관들이 좌우 대칭이 이제 뒤집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46-27을 보면은 지금 왼쪽은 정상 위치고 오른쪽은 역의증이죠. 마치 어떻습니까? 역의증과 정상 위치를 보면은 그 거울상 이미지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 장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상 좌우 비대칭 형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좌우 비대칭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좌우 비대칭으로 내부 기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 위치가 정상인하고는 정반대의 위치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방향이 지금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심장 위치를 보면은 역의증에서는 오른쪽에 심장이 이제 치우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방향이라든가 그 대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선모의 어떤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한 것 뿐이니까 절대 이 내용을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튜브들이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존재를 하죠. 이 두 개씩 짝지어서 존재하는 마이크로튜브들이
바깥쪽에 어떻습니까? 9개가 존재한다. 이제 이러한 구조가 이제 이러한 구조는 이제 엑소놈이죠. 이 선모를 이제 크로스 섹션 했을 때 이러한 단면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모 주변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 포켓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선모와 연결되어 있는 이 멤브레인은 안쪽으로 깊숙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움푹 들어가 있는 구조가 이제 포켓 구조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포켓 구조로서부터 어떠한 수용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수용체가 이제 운반이 돼서 이 선모 쪽에는 이런 운반 단백질이 존재를 해서 이런 수용체를 이 선모 끝쪽 또는 선모 끝쪽을 향해서 운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운반 단백질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을 선모에 있는 그런 수용체들을 아래로 내려와서 이 선모로부터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또는 이 선모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런 부위가 이제 상대적으로 멤브레인보다 상당히 이제 아래쪽까지 이제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움푹 패여져 있어서 실리아리 포켓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모가 아주 다양한 일을 한다라고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외울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여러 신호 전달 물질에 대한 그 반응에 이제 관여한다라고 이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해지호그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언급된 이 SHH에 대한 시그널링을 의미합니다. SHH가 이제 앞에서는 소닉 해지호그라고 해서 SHH였는데, 또 이제 앞에 소닉을 빼버리고 그냥 해지호그 시그널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의미인데, 바로 이 선모가 받아들이는 그 신호 전달 기전 중에 하나가 이제 해지호그 시그널링으로 되어 있고, 여러 시그널링 중에서 제일 위에 이제 표시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둘 만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주 선모가 안테나로서 작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테나보다는 일종의 수신탑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이 송신기가 이제 송신기 아니라 수신기죠. 그러니까 수신기를 일종의 이제 리셉터, 수용체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지호그에 대한 수용체,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그런 수용체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 수신탑에 붙일 수도 있고 떼어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즉 수신체를 선택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수신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주선모가 사실상 어떤 신호를 특정한 신호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 주선모가 상당히 길쭉하죠. 이 길쭉한 표면을 일종의 수신대로 삼아서 여러 수용체들, 어떤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수용체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수용체를 이쪽에 쭉 배열을 했다가 또 필요 없으면 이것을 싹 제거하고 이것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다른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수용체를
다시 재배치해서 다른 신호 전달 시스템으로 또 변신이 가능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필요에 따라서 수용체를 교체 가능한 그런 수신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선모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그 신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대충 이 선모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한 개념 정도만,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46장 동물의 발생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